정보관 중에서도 제가 있던 기정반 같은 경우는 기자거든요, 기자. 제가 보고서를 쓰면은 그게 청과 이제 본청, 경찰청이죠. 거쳐서 그게 정립되고 바로 다듬어져서 청와대까지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안녕하세요, 파타고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추천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점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의 모든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건 제 주관적인 견해고요. 현재의 시장 상황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장세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한번 양쪽의 예를 들어 부동산 긍정론자와 부동산 하락론자의 주요 논거를 같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다음 추후에 어떤 점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고 판단의 잣대로 삼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의 부정론이죠. 부정론의 근거를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부정론의 주요 근거로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도래했다는 점이 있고요. 정부의 주택 구입 대출 원천 차단, 다음으로 주택 관련해서 세금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매수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가 있죠.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본격적인 하락세라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조정 내지 하향될 것이라고 보는 거에 근거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우선 여러분 미국 있죠.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맥도날드인데 이 패스트푸드점 시급을 3만 원에 내놨다는 구인 광고가 붙었고요. 이 정도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은 당연히 수반되는 예견되는 결과일 거고요. 결국 미국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지금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어, 어느 나라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화폐의 가치를 높여 가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무역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올려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유럽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고요. 제로금리입니다.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가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인 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금리에 더하는 가상금리 있죠. 가상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수준인데 가상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붙었거든요. 현재 아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4% 후반에서 5%, 높게 나오는 분은 6%까지도 받으실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곁다리로 빠지는 이야기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대출을 옥죄어 오면서 아마도 정말 제 사견입니다. 은행에 이러한 어느 정도 가상금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기준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가상금리를 붙일 경우에는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고 이제 불안정한 높은 금리 상황이 되는 것인데도 정부 당국에서 은행권에 어떠한 쓴소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론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그 자체를 원천 봉쇄를 해버렸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도 DSR 총부채죠. 개인 자산 대비해서 총부채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DSR 규제를 통해서 거액의 담보대출은 거의 원천 차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이제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자기 집을 담보로 1년에 1억 내로만 가능한 대출이죠. 생활 안정자금 대출 수준으로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동자금이 메마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어져서 다주택자의 경우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브의 방송들을 보면은 지금의 장세를 판단할 때 실거주 장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늘려가는 환경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취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약 10%대에 달하고 있고요. 주택 보유세를 상승을 시켜서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차 단계적으로 종부세도 보유세의 그 중과세지만 어쨌든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으로 이제 주택 보유세와 종부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요율이 굉장히 현실화된다는 이름 아래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주택 보유자의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부동산 하락론 내지 부정론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당국자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도를 해서 주택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공급 과다로 주택이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에 따른 결과는 계속해서 주택 심리가 경직되고 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팩트고요. 그리고 대다수 언론이 소액의 거래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집중 보도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주요 부동산 부정론의 근거고 잠시 뒤에 상승론의 근거를 또 확인을 한 뒤에는 이 각각의 논거에서 중요한 점과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긍정론의 근거를 먼저 스크랩을 좀 한번 하고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제 여러분 부동산 긍정론의 근거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근거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가격 형성의 근간이 이제 균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수요는 억눌린 상태고 계속되는 가구의 분화로 인해서 주택 수요, 그 중에서도 양질의 어떤 아파트 위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체 공급은 줄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대출 규제와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거래를 누르는 상태일 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택 건축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덩달아 지대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제 기존의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정도가 부동산 긍정론의 주요 근거 같은데요.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올 연초였죠. 연초에 국토부 장관 주도로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 약간의 맹점이 있는데 아직 토지 보상도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예를 들어 왕숙이나 뭐 저쪽 어디죠? 교산 이런 쪽의 것까지도 전부 다 당장 공급이 어려운 곳임에도 공급 수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충분해 보이게 했다는 그런 약간의 눈속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지역 기준으로 월별 거래량이 1,500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라 보고 부동산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게 정상인데 현재 거래량은 1,500건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아파트별로 매도 물량이 적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하락장과는 다르게 매도인 상대로 이제 매수인이 내고를 하는데 그런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하락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죠. 이게 이제 앞서 말한 정책으로 대출을 억지로 눌렀을 뿐 수요는 살아있다는 것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변 구축은 그 새 아파트 대비해서 약 70% 정도의 시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새 아파트 자체의 분양가가 이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낮아질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의 건설 원가는 낮을지언정 옆에 있는 새 아파트의 건설 원가의 그런 높은 수준으로 인해서 덩달아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주변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토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곳은 왕숙 신도시가 있겠죠. 입주 뭐 대기 물량이 거의 3만 세대, 몇만 세대 이런 식으로 굉장한 많은 입주를 보이는 만큼 땅이 굉장히 많이 수용이 될 것이고 기존 원주민들이 그 토지 보상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상가나 주변의 아파트에 전세 내지 뭐 매매를 통해서 거래가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이런 논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실물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이 이제 에셋 파킹 개념인 이유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설 원자재 인건비나 자재비가 다 상승을 해서 원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의 이제 해지 수단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논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는 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퍼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여기 PER이잖아요. 여기서 P는 가격입니다. 프라이스. 그리고 E는 어닝이고요. 그리고 R은 레이시오라고 해서 비율입니다. 결국 가격에서 그 주가에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눈 그 수치를 말을 하는 건데 우리 주택 시장에는 비슷한 개념으로 PIR이 있습니다. PIR은 분자가 똑같이 가격이고요. 주택 가격이겠죠. 그리고 분모가 I죠. 인컴입니다. 그 가게가 벌어들이는 수익이겠죠. 보통은 주택을 볼 때 이 주택 가격이 약간 오버밸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 가격인지를 체크할 때 PIR을 보는데요. 간단히 말을 해서 이 해당 가구가 몇 년간 돈을 모아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모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지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8배에서 높게는 한 13배,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모인 가계 수입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점점 높아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게 조금은 냉정한 이야기지만 당장 나와 내 주변의 가족이 어떠한 직업군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정적일지언정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인용을 드리는데 주요 택배 기사님 같은 경우도 한 달 월급이 800만 원에서 많이 버는 분들은 1000만 원 넘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건 처리를 하면서 만나게 된 그 쿠팡 기사님이랑도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기사님한테 제가 요즘에 택배 월급도 굉장히 높고 이제 배달 라이더들도 굉장히 월급이 높은 걸로 아는데 정말 어느 정도 되시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기사님 중에 부지런히 한 달에 뭐 두세 번 정도만 그 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월 수입이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맞벌이를 한다고 치면은 보수적으로 한 사람이 8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뭐 두 명이서 하면 1,600만 원, 약 1,500만 원이죠. 그러면 1년이면은 대략 얼마를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근 한 1억 7, 8천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PIR에서 가격은 현재 보합이라서 그대로 멈춰 있더라도 밑에 분모가 되는 인컴, 가계 수입이 과거에 대비해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급격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수치적으로요. 나름 물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만 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나중에는 정말 뭐 지금 계란 한 판이 만 원인 시대니까요. 그렇게 실제 교환 가치는 떨어질지언정 적어도 주택 가격만 안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분모인 인컴이 높아지면은 가격이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PIR의 수치가 낮아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분자인 가격이 정체가 되더라도 PIR 자체가 매력적인 수치로 조정된다는 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 건수가 줄어든 거는 팩트지만 아파트의 신고가율은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거는 조금 잘못 바라보는 거다. 이 정도가 부동산 긍정론의 근거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부정론과 긍정론의 주요 논거에 대해서 일일이 한번 읽어봤고요. 이제는 제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어떠한 함의가 있고 제 주관적인 생각은 어떻고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그럼 하락론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봤던 게 뭐였죠? 보자. 잠시만요. 자, 첫 번째로 금리 이야기였죠. 금리는 어쨌든 기본적인 이런 메커니즘은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화폐 유동성이 공급이 계속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어서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금리 자체도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았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면서 금리를 올려갈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 이면에는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맥도날드 구인 광고가 시급이 3만 원에 나올 정도로 이미 인건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통설적으로는 금리와 주택 가격에는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다는 게 정설이에요, 사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금리가 높아가면 대출을 낸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액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앞으로 전세 또는 월세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이 집을 줬을 때 임차인이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줄어들 건 당연하거든요. 가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요. 그러므로 금리 상승은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반대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금리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하냐면은 시중의 물가 상승분이 금리 상승을 앞지를 정도로 월등히 높다는 거에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 엄청 더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인건비도 급등을 하고요. 이제 인건비만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주식편 영상을 보시면은 현재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예를 들면은 니켈이나 뭐 코발트 그리고 리튬까지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원가 자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도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도 급격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억제 효과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화폐 가치 하락, 이 사이에서 어떤 게 우위에 있을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은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게 우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제가 남겨둘게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드는 영상이고 제 주관이 들어가다 보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속도에서 이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오히려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상승분과 이제 물가 상승의 정도, 예를 들어 시중에 계란 한 판이 10,000원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가 저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 줄다리기 장세에서 금리와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 붙었을 때는 현재는 화폐 가치 하락에 저는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을 볼게요. 자, 이제 정부에서 2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했고 DSR 규제가 사실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여기 고속도로가 있다고 좀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 이렇게 길이 있고 그럼 여기가 보자. 톨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옆에는 또 하나의 톨게이트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좀 그림 참 못 그리지만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리고 글자를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자 아이고 잠시만요. 민자 톨게이트 가격은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라고 할게요. 국가 톨게이트. 이제 반대로 가격은 싸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위로 아이고 잠시만요. 이 위로는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길이 나오게 되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뭐 목적지로 가게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이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서는 차가 이렇게 듬성듬성 별로 없습니다. 잘 달리고 있고요. 뭐 민자도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도 잘 달리고 있겠죠. 적은 숫자가.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톨게이트가 현재 엄청 막히고 있거든요. 여기 줄을 막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과하기 위해서. 너무 막히겠죠. 이렇게 좁은 길에 차가 이렇게 많으면요. 그리고 민자는 차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국가 톨게이트보다 비싸기 때문에 조금은 차량 양이 적지만 똑같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영욱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현재 장세를 분석할 때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잡히고 있다,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 논거는 이분들이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서의 여기까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잡혔다고 말을 하겠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 밑에 톨게이트를 지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지나려면 거의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하락하기는커녕 뭐 사고 싶어도 못 산다 통과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톨게이트의 이 막히는 줄 이게 잠재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톨게이트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대출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정부에서 주도로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나 이제 정부 당국자의 말은 어떠한 맨션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발끝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했다가 상승할 때 이 뭐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집을 자기들이 먼저 팔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집을 늘려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하급지에서 상급지인 뭐 강남이나 서초로 집을 뭐 옮겨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택 가격이 잡히고 하락한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나오면은 다시 자기만의 로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강제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래 건수가 1,500건까지도 떨어진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제가 왜 국가랑 민자를 나눠놨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현재 이제 여러분이 살고 계시거나 여러분이 관심 있거나 여러분이 공부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 해당 아파트라고 치면은 해당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뭐 500가구일 수도 있고 1000가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전세나 매물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 보시면 좋아요. 이제 중복 매물 제외하시고요. 대부분 약 한 500세대 아파트 경우에는 많아야 한 10개 아닐까요? 그러면은 평소 대비해서 엄청나게 매도량이 줄은 거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제 매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민자 톨게이트에 줄 서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가격이 비싸지만 여기 톨게이트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통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인즉슨은 주택 매매가를 조금 싸게 낮춰서라도 빨리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민자 톨게이트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관심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는 이제 매도 매물의 대부분이 이런 걸 거예요.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가 시한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보면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12, 16 대책 이전에 구입하신 분은 신규 주택 매수하고 나서부터 2년 내에 팔면은 9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빵원이잖아요. 그리고 12, 16 대책 이후에 구입하신 분들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빵원이고, 그 날짜를 지나가게 되면은 팔게 되면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많게는 양도세가 80%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이 톨게이트 비용은 비싸다고 표현을 해놨죠. 저렴하게 매물을 팔더라도 이제 본인이 비과세로 판 거에서 얻어들이는 그 수익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렴하게 파는 거에 그 비교 형량을 할 거잖아요. 어떤 게 나에게 이득인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낮게 내놔서라도 빨리 거래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고 싶은 매물들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적게는 1년이고 많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쳐볼게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매물들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매물에서 없어질 거고, 그 매물들이 본인들이 살지 않게 되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분명히 전세로 전환시킬 거예요. 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세도 최근에는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민자 톨게이트에 선 분들은 갈수록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식적인 매물이죠. 진짜 오리지널 뭐 양도세를 물고서라도 팔고 싶은 분들이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뭐 각자의 가구 사정이 있겠지만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수자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 구매 여력이 없는 거고, 근데 또 이분들은 가격을 깎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비교 영향을 했을 때 깎아주는 만큼 고스란히 본인의 손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가격이 보합세이기 때문에 이제 팽팽한 주다리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뭐 사실 한 그 단지에 내 매물보다 더 싸고 상태가 좋고 향이나 층이 좋은 매물이 더 싸게 나와 있으면은 나도 내 거를 가격을 안 낮추면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만 보면은 경쟁 매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는 거죠. 이 아파트, 자신이 팔고자 하는 아파트에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선을 딱 정해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선보다 현저히 싸게 나와 있는 매물이 간혹 한두 개 있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시한부 매물이다. 시간 지나면은 전월세로 전환되고 오히려 내 경쟁이 아니라 그 경쟁이었던 것도 없어질 거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강제로 억눌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후에 제가 다 종합해서 앞으로 어떤 걸 보면 될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전세가를 보셔야 돼요.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누구는 말을 하잖아요. 집은 이제 투자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냥 거주 가치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은 집을 구매할 때,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큰 재산과 가장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평생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집을 구입을 하는 것인데, 정말 그냥 집은 사는 것이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 과감하게 사야 되는데, 공급이 넘치고 폭락장이 와서 누구나 집을 안 산다고 할 때, 그럼 정말 집은 주거 가치가 있다면은 사야 된다고 논지면은 다 샀어야 되는데 안 사잖아요.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투자 자산인 거거든요. 집을 살 때는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 가치를 보는 거예요. 차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라는 거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 매매는 이제 거래 가치가 이렇게 팽팽한 경우에는 어떤 키팩터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매도하는 사람은 안 깎아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야지 나중에 거래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는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전세를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전세라는 거는 거주 가치잖아요. 순수한 거주 가치고, 그리고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빚을 청산할 수 있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제 사견으로는 이게 일시적으로 거래가 눌려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말 이 노영욱 장관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세가가 내려가느냐 높아지느냐를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싸움에서 이제 전세는 확정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내어주고 렌트비를 받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가격이 평가가 되거든요. 매물이 안 나가서 예를 들어 해당 아파트가 현재 전세 호가가 4억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억 5천에 거래가 됐다. 그리고 그게 한 건이 아니라 뭐 한 두 건이다, 세 건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심리가 죽었고 매도자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구나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세가 호가가 현재 4억인데 3억 8천이나 3억 9천, 4억 이렇게 거래가 탕탕탕 된다면은, 그 아파트나 그 지역의 경우에는 이거는 매수자가 심리가 약해진 거라 보셔야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높아지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가와 유사한 수준의 전세나 반전세가 거래가 성립된다는 말은, 이제 차주, 그러니까 세입자죠. 세입자가 그만한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도 비슷한 가격의 거래를 이루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이 톨게이트라는 개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억눌려 있지 사람들의 심리는 죽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말이 길었는데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언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소액이 거래가 하락을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도를 하잖아요. 어, 이거는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소음이라 보셔야 됩니다. 좀 매정하긴 한데, 언론이라는 것이 뭐 관제 언론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펴는 언론사라든지 너무나 부정적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거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최대한 여러 개를 보시고 여러분의 로직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언론은 약간 목적 지향성이 강해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 요청을 받았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모두가 한 방향을 외칠 때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 하락을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역발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이 지표가 사람들이 쏠리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대다수 언론이 이렇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밑으로 거래가 되고, 예를 들어 기존의 거래가는 중층 이상인데 이번에 거래된 거는 이제 1층 내지 뭐 저층이라서 10% 정도 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게 맞음에도 그 자체를 놓고 하락을 했다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저는 하나의 시그널로 봅니다. 누군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심리를. 뭔가 이제 앞서서 지표를 본 누군가가 있겠죠.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론에 대해서 제가 뜯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제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정책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게 적합한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뭐 제가 어떠한 뭐 견지를 이미 정해놓고 무언가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긍정론에서는 빠지지 않는
이런 이슈죠. 수요와 공급. 사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을 뭐 개론만 공부하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시장이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될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한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키패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이 깨졌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연초에 이제 국토부 장관 주도로 발표한 계획에도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끝난 곳이 그 공급 예상치로 들어간 것도 팩트고요.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1,500건 수준인데도 이제 내고가 안 된다. 이건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과세를 받는 분과 이제 어떠한 비과세를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 가격 차가 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밴드 안에서만 거래를 하려는 게 지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가격에서 더 급격하게 내고를 해주는 경우는 현재 잘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원가 상승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토지 보상금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금리와 이제 물가 부분에 여기도 똑같이 중복됩니다. 인건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실물 자산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자,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거래량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심리의 중요성을 조금 폄하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심리는 후행 지표라고 해서 사후에 이 시장을 복귀했을 때 그때 심리가 얼어붙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용도고, 실제 이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고 거래를 일으키는 거는 심리보다는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이제 정말 근본적인 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주택도 사고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심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이현철 소장님이라는 분도 심리를 강조하시죠. 그거는 이제 헝가리의 유명한 주식 투자자인 코스톨라니도 말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그래서 정말 큰 거시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지만 그 안단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눈에 탁 띄는 게 아까 있었는데요.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아이고, 가까운데 제가 못 봤네요. 거래 건수가 줄었는데 아파트 신고가율은 계속 상승 중이다. 이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층 이상의 가격에서 그 다음 거래된 게 1층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제 하락했다고 보도하는 거랑 여기도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신고가율은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죠. 실제 뭐 강남이나 이런 강남 쪽 고가주택 위주로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팩트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 전에 아이고, 이렇게 한 4억? 4억이었어요. 4억이었던 게 현재 주변 아파트가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잠시만요. 그림 그리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8억으로 2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비슷하게 올라야 되는데 어떠한 뭐 이유로 거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실거래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평가하기는 준 8억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아파트는 8억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실거래 신고에는 아직도 4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현재 8억에서 정말 뚝 떨어져서 5억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 떴는데 그래도 이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 실거래가 4억인데 그 다음 거래가 5억으로 나오면은 1억이 올라갔고 이거 신고가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통계의 함정인 거예요. 이런 거래를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신고가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층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값만 비교해서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거, 이 두 가지 다 개념 다 절대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라는 개념은 조금 잊어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거래량이 준 것도 뭐 대출 영향도 크고요. 현재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내고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원가 상승도 제가 부정론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최근 뉴스로 이제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 광주에서 이제 서구 화정동이죠. 화정동에서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조적인 폐단이 드러났죠. 실제 이제 저는 경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직접 나갔었거든요.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택을 다 허물고
이제 어떠한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 화약을 쓰잖아요. 화약을 쓰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경찰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 양이 정확한지, 화약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누가 빼돌리진 않았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반입을 시켜주고, 화약으로 인한 그 신고도 경찰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건설 현장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 말이 그랬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일군 브랜드였거든요. 일군 브랜드도 본 이제 회사 소속 직원은 몇 명 없다고 하고요. 그들이 이제 하도급이죠. 도급을 주는 거죠. 도급을 주면은 그 1차 도급 회사도 직원이 요즘은 몇 명 없어요. 그들도 2차 재도급을 주고 최소 두세 단계는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소개비, 브로커비 이런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 그 금액만큼 수수료를 먹는 구조일 뿐이고, 실제 공사는 재하청을 받은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열악하거든요. 열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원자재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요? 원자재 값이 너무 상승해서 이제 원래는 원청이 갑인데, 반대로 이제는 원자재를 대고 있는 실제 재하청 받은 업체가 갑이라고 하거든요. 왜냐? 건설을 하려고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건설 사업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건설팀은 한계가 있고, 그 건설팀이 이제 가지고 오는 원자재도 최근에 원자재값 급상승을 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원청 이제 일군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렇겠지만 부실공사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절대 사실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우려를 하는 거죠. 결론은 이거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재하도급을 주는데 이런 공사에 따른 이런 질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분양가가, 건설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SH공사 사장 이헌동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SH 아파트 건설을 했을 때 들어갔던 그 건설 원가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최근의 자료가 아니라 몇 년 전 자료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 코로나 이전의 그 원자재 가격과 지금 현재의 원자재 가격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가격을 또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업계에서는 콘크리트라는 그 하나의 그 가격이 표준 단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에 붙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죠. 시멘트나 철근이나 다 같이 오르거든요. 인건비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싶은 이 건설사도 이런 안전 규정을 다 지키고 원자재에 대해서 가격을 다 치르고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새 아파트 대비해서 주변에 구축이 70% 시세인데, 이제 구축 아파트가 비록 싸게 지어졌더라도 이제 새로 짓게 되는 아파트가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덩달아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에 더해서 실물자산, 기존의 실물자산이 구축 아파트도 포함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견 타당한 말 같아요. 그리고 여기 퍼와 PIR 개념은 한번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정도로 설명이 충분할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볼까요? 주택 가격은 그 제자리를 보합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PIR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매력적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전세를 살피는 게 이런 줄다리기 심리에서 매수자가 우인지 매도자가 우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면은, 이제 번외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최근에 이제 주요 대표들 공약을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준주거 지역을 종상향을 시켜서 이제 뭐 용적률 500% 아파트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오는 배경은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많은 양을 공급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주택 공급 개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의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크기의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고, 또 아파트가 아닌 다른 종류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라거나 이런 종류의 공급이 조금 많았다라는 점이거든요. 이제 이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주거 지역을 종상향해서 용적률 500%를 만들겠다고도 했고,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고도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보세요. 제가 주택을 구매를 하는 거는 거주 가치만 따질 게 아니고 명백히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거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집을 사고 싶겠어요? 당연히 종상향이 돼서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구축의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아파트. 뭐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200%가 넘고 뭐 300% 정도,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도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300에서 350%라서 현행 기준의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용적률 기준으로는 한 100%에서 많아야 한 170, 80%이 정도 내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추후에 500%까지 올려줘 버리게 되면은, 특히나 역세권 위주로 개발해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가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30년 차, 40년 차가 될수록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아파트는 점점 소위 말하는 썩다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썩다리가 될 뻔한 운명인데, 이 아파트가 종상향으로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성이 생기는 아파트도 있죠. 그리고 역세권이고, 이런 아파트 위주로 분명히 신규 수요들이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역세권의 종상향이 될 수 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면, 혹은 신규 구매를 해야 된다면 그런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원주민들이 자기의 평수를 땅을 내어주고 신규로 이제 분양을 해서 자기의 소득을 나눠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수분양자 같은 경우는 로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주택을 이제 분양을 열기가 아직도 뜨겁잖아요. 뭐 경쟁률이 뭐 100대 1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세요. 대출이 지금처럼 막혀 있고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서울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만 25평 기준으로 분양가 9억을 넘는 곳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정말 무주택자 분들이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 청약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첨이 가능해도 실거주를 바로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잔금 대출도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그런 아예 높은 분양가의 벽을 절감을 한 분들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대체주택 구축이나 다른 빌라,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게 될 거예요. 주택이라는 거는 거주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도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눈을 돌릴 수 있을 때,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할 때 좋은 가격에 받고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긍정론과 하락론의 논거를 읽으면서 아까 제가 신고가율에 대해서는 함정이 있고, 언론의 보도 이제 천편일률적인 방향을 가진 보도는 경계를 해야 되고, 정치인이 하는 거는 말보다는 발끝이 향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발끝의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한국 부동산 원이죠. 감정원이죠. 이제 KB랑 양대 산맥인데, 부동산 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주택 거래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올해 처음으로 2020년도 연간 부동산 상승 하락 전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발끝이라고 봅니다. 그 해석은 우리 시청자분께 맡길게요. 이 정도 말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발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톨게이트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거래량이 묶여 있는 톨게이트가 지금 꽉 막힌 건 사실인데, 이게 수요가 눌린 건지 아니면 수요가 정말 줄어든 건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어떤 거 말씀드렸죠? 아, 그렇죠. 여러분, PIR 개념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합은 상승의 다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대치가 되냐면,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결국 정체된 사회는 망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PIR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인컴이, 이제 자본주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점점 커지게 되면은 가격은 떠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걸로는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떠밀려 올라가는 압력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투자에서는 심리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는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상승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당장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심리라도 억누르겠다는 그런 의도가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제가 공부했던 점,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주관적이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 논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제가 이렇게 위리안치 시리즈를 시작을 하고 여러분께 꾸준히 컨텐츠를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음 정책편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공통 매크로, 그리고 경제 주식편까지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고, 지금은 부동산을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또 뉴스 중에도 경찰 관련 뉴스를 주로 다뤄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업에 대해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 있죠. 제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마음에 들고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이 있더라도 말씀드리는 순간 종목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산업,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섹터의 기업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스크랩을 해드리고 스크리닝을 도와드려서 여러분의 그런 어떠한 지식을 틀을 만들어 드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추천도 아닌 게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링크를 시켜서 기업과 기업, 연관 기업이죠. 그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기업이고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게 약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리안치 주식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적을 단기간에 뭐 다독을 하면서 한 150권 가량 주식과 부동산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엑기스 부분을 제가 낭독 형식으로 그 자료를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모든 컨텐츠가 보시면 알지만 제가 어떠하게 뭐 갖추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영상 하나하나의 시간도 꽤 긴 편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 짧게 짧게 이제 휘발성으로 어떠한 이슈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 목표는 그래요. 저는 추후에는 외국인 분들도 볼 수 있게 이제 영어 자막도 달아드리고 할 건데, 뭐 우리나라에 갈 수 있는 관광지도 제가 네이버 지도에 보면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그런 이제 핫플레이스도 보니까 한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영상도 올리고 싶고요. 결국 이 채널의 목적은,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저 스스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떠한 주식이라 치면은 어떤 산업군을 쳤을 때 제가 다시 봐도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정보를 올려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사실 많은 분들이 볼 수 없죠. 노출도 안 되고 구독자도 적고 뭐 그렇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여러분께서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전혀 뭐 개의치 않고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떠한 이제 컨텐츠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화려한 효과라든지 그런 뭐랄까요, 지루하지 않은 정말 좋은 목소리, 이런 부분에선 제가 거리가 멀거든요. 하지만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씩 이제 경제나 이런 지식은 쌓이는 거거든요. 젖어가는 거고 신압으로 젖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계속 습관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지식을 얻어가시고 저와 소통하시면은 분명 여러분의 그 경제 지식이나 상식도 높아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찰관이고 제가 정보계 그 정보용사 출신이라 어떤 경찰로서의 어떤 조직의 어떤 뭐랄까요, 뭔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나 어떤 문제점도 간혹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병폐에 대해서 어떠한 법의 불비가 있다거나 어떠한 게 시급하다거나,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책을 주로 다뤘잖아요. 경찰이 여러 일을 하지만 정보관 중에서도 제가 있던 기정반 같은 경우는 기자거든요, 기자. 제가 보고서를 쓰면은 그게 청과 이제 본청, 경찰청이죠. 거쳐서 그게 정립되고 바로 다듬어져서 청와대까지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뭐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YTN이나 이런 MBN 뉴스를 하루에 한 20시간, 뭐 잘 때도 틀고 잤으니까요. 20시간 정도 노출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 보고서를 보는 어떤 깊이? 깊이라기보다는 접하는 정도라고 할게요. 굉장히 넓거든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다 보고 있고요. 어떠한 이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부분은 조금이나마 이런 어설픈 툴이지만은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변 분들에게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구독도 조금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